잠깐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신규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뭐, 서울에서 보면 요즘 이제 그 제3대 신당. 네네. 요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근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큰 일들이 지금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뒤로 살짝 밀리는 것 같은데, 이제 신당 그 제3대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이제 그 신기식 교수님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백종원 선생을 갖다가 지금 여야가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다. 근데 뭐, 정치권에서 이제 백종원 선생을 갖다가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네. 또다시 이제 그게 언론이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한번 요런 제3대 신당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종원 대표의 이제 새로 정치권으로 영입이 될 경우에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백종원 씨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굉장히 국민의힘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어쨌든 이제 뭐 자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으로 키우셨고 또 이미지 자체가 뭔가 이렇게 푸근한 그런 아저씨 같은 이미지잖아요. 동네 아저씨 예, 이미지. 그래서 음, 솔직히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을 때 또 대선 치르실 때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음, 많은 분들이 좀 백종원 씨랑 유사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예, 백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막 음, 윤석열 대통령이 등치도 크고 먹방도 되게 잘하시는데 쿡방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요리 잘하시는 그런 약간 디테일한 감성 그리고 좀 푸근하고 정 많고 막 그런 느낌 그리고 또 공교롭게 두 분이 또그 고향이라고 할까요? 뭐 선친의 음, 고향도 비슷하고 충청도, 예, 예, 충청도 음, 사람 그런 느낌 예,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좀 백종원 씨 하면은 보수 우파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맞고 또 음, 백그라운드도 상당히 유사해요. 되게 좋은 예,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신 것도 비슷하고요. 근데 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뭐 인재 영입을 한다 뭐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 근데 내세울 수 있는 카드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예, 지금은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확 부상을 했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급의 인사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분이 뭐 어제는 자기 사업에서 이룰 만큼 다 이루셨고 대중의 사랑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 정치로 뛰어든다고 하면은 정말 뭐 미국으로 치면은 그런 뭐 레이건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엔터 분야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예, 높고 이미지가 좋은. 그래서 뭐 그냥 뭐 일개 그냥 배지 하나 달려고 그분이 그러시는 건 아닐 테고 정말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시는 것일 텐데 그러면은 그 위상이라는 게 거의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컨택이 간다는 거는 이뭐 2027년 대선을 또 염두에 두고선 하는 포석일 텐데 음, 그래서 저는 백종원 씨가 고민 좀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예, 저쪽은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종원 씨 입장에서 보면은 포스트 음, 윤석열이냐 포스트 이재명이냐의 예,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예, 2027년이니까 솔직히 예, 말해서 그렇죠. 아직도 뭐 4대 지금 뭐, 남았으니까. 예,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뭐, 리테일이나 뭐, 패션이나 이런 쪽도 시즌을 앞서가듯이, 예, 저는 그런 시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벌써부터 대선 모드인 거죠, 사실상. 예. 음, 그래서, 저는 백종원 씨가 또 이제 나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다. 두 쪽 다, 접촉을 한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음, 백종원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자신한테 더 정치적인 공간이 열릴 것이냐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아무튼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원희룡, 오세훈 경쟁자들이 좀 있는 거고 사실 민주당 쪽이 더 매력은 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존재감이란 측면에서 그러니까 총선에 뛰어든다고 해도 어차피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 총선에 들어간다. 그런 음, 뛰어들면서 정치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타임인 게 맞는 거고. 근데 저쪽으로 가면은 더 주목은 확실히 받으면서 이게 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 2월에 뭐 이해찬이 뭐 김부겸을 끌어들인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쪽 가면 바로 대선 주자급으로 될 거고
그다음에 총선도 아마 뭐 한동훈 대 백종원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급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인데 사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그 일부 때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이제 총선이 끝나면 자기는 떠나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선 끝나고 나서 나는 대선 주자 경쟁으로 이 당을 뭐 사당화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원희룡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총선에 있어서의 그 협력적인 팀워크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황교안 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음, 황교안 씨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총선 때 자기 대권 욕심을 드러내가지고 그다음에 홍준표계를 다 쳐내고 예? 막그 예, 세복에 끌어들여가지고 세복에가 그 자기 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어떤 굳건한 지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런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대권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다 했다라고 밑작업 사전 정리 작업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고 금세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 후보로 대체돼 버린 거죠. 그냥 얼굴 마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음,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은 나는 얼굴 마담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대권적인 나의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당권을 휘두르지도 않겠다. 나의 사당화를 음,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뭐 원장관이라든지 오 시장이라든지 그 잠재적 대선 주자급들 있잖아요. 뭐 홍 시장이라든지 다 이렇게 어쨌든 공통의 목표로 가자라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그 본인의 불출마 그리고 나는 떠난다라는 시그널 저는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도 분명히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총선에 임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이제 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인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런 지형이라던가 향후의 어떤 파급력 그런 걸 좀 잘 고려해서 하시겠죠. 네. 그치만 음, 저기 국민의힘 쪽에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뭐 충청권은 물론이거니와 음, 뭐 젊은 층, 뭐 세대 불문하고 굉장하게 인기가 있는 분위기시기 때문에 또 보수가 되게 취약한 문화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예, 뭐 국민의 힘으로서는 정말 막 되게 좋은 카드죠.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카드죠. 뭐 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카드죠. 그래서 문제는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 대선을 바라보면서 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백종원 대표를 지금 네. 레이건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가치.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도 문화 때문에 많이 뜨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은 이제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게 K컬처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2년 동안에 해외를 다니면서 느낀 그게 이제 또 느꼈다기보다도 또 새롭게 바람을 일으킨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셉 나이 교수도 뭐 소프트 파워 할 때 이 네. 컬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과연 그러한 이 컬처럴 밸류 같은 것이 과연 그 미래 지도자를 선택하는 하나의 중요한 뭐 이 요인, 팩터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해요. 저는 음, 그렇게 뭐 자신 있게 하나의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이제 통상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젊은 분들, 우리 신 교수님 같이 젊은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세대 음. 60년세 이후에 그 이후 이전 세대들 이제 좀 이제 시니어 층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제 특히 우리 보수 쪽에서는 제일 큰 게 과연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안보적인 그런 식견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크니까 또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느냐. 이제 통상적인 전통적 의미의 하드 파워를 중시하는 이 소프트 파워를 별로 안 중시하거든요. 안 중시하는 게 아니라 별로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이 안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아버님이 이제 교육자식아니고 그런 그 이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로 본다면 뭐 대통령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기업적으로 이제 선거한 뭐 이명박 때도 좀 다르지만 기업적으로 선거해서 대중적인 지지가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지도자까지 반대를 예를 들어서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전에 뭐 물론 배우도 했지만 이 정치장에서 이미 뛰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인데 이게 과연 그 갭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정치 그야말로 지도자가 될 때 필요한 어떤 그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순수하게 이제 기업 뭐 이걸로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막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 백종원 씨 개인에 대해서는 많이 동감을 하는 편이에요. 이분이 되게 프레지덴셜한가? 이거에는 음, 의구심이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그 말씀하신 그 하드 파워 있잖아요. 그게 많이 약화되고, 이 대중문화를 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리더형으로 바뀌는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왜냐면은 이 소셜미디어라든지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네, 이미 이 하드 파워에서는 더 혁신이나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게 없다. 왜냐하면 음,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봤을 때 정치가 제일 후진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미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만들어진 그 관료적인 시스템이라든가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요청과 과제가 그 과거와는 달라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 기업을 일굴 때도 1세대의 그 1세대가 가지는 리더십의 유형과 2세대, 3세대가 가지는 리더십의 유형은 다르잖아요. 1세대는 그렇죠. 뭔가를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리더십이고 되게 전투적이고 되게 그런 리더십인데 2세대로 가면 이제 관리형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그냥 거를 잘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은 다 닦아놨으니까 통행료만 잘 받으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 죽고 나서도 사후에도 이제 그 팀 쿡이 존재감은 없지만 회사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랄까 그 애플의 어떤 아이덴티티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로 잘 마케팅하고 장사해서 이렇게 수익 구조를 올리는 관리형 리더십이거든요. 팀 쿡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기업도 그런 스테이지에 들어갔다. 뭐 지금은 이제 지금 있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막 구조를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음, 이제 그래서 제가 선진화 효율화를 말했던 건데 음, 한동훈 그 관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을 검사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교육 시스템으로 잘 트레인된 공직자 마인드가 잘 트레인된 행정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료.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도 아니, 저는 한동훈 씨랑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랑 마크롱이랑 되게 유사점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제 나이 차이도 뭐 4살밖에 안 나고 마크롱이 77년생이거든요. 근데 그 음, 마크롱도 굉장히 엘리트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리고 음, 프랑스 정치가 굉장히 그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그 마크롱도 그 뭐 저기 뭐야 그 프랑스의 에나라고 굉장히 그 엘리트 관료를 양성하는 행정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엘리트 인맥이나 이런 친화력 이런 걸로 이제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고 막 중도를 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중도 보수 중도 우파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와 극단적인 포퓰리즘의 전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런 언론 플레이를 잘 할 줄 아는 그런 정치적 스킬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을 활용한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어떤 뭐 쇼맨십이나 개인의 정치력에 의존하는 그런 뭐 대중문화 정치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플레이나 그치만 이 사람을 길러낸 건 되게 엘리트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뭐 프랑스 같은 나라도 뭘 지금 뭐 어디 가서 식민지 개척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큰 대세에서는 그게 백종원 신이 아니냐의 문제를 차치하고 대중문화 친화적인, 미디어 친화적인 리더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백종원 씨 신드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뭐 캐릭터는 조금 다르지만 트럼프 신드롬하고 유사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트럼프 50% 지지율이 안 깨지는 이유가 다 그 음, 트럼프가 막 엄청 한 2, 30년 동안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정든다 그러잖아요. 계속. 음, 예, 그래서 또 트럼프가 가지는 그 뭐랄까, 희노애락을 다 같이 했어요. 막 그 리얼리티로 떴다가 졌다가 사업 말아먹었다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다시 또 뭐 You are fired 하면서 그 어프렌티스로 떴는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를 다룰 줄 알고, 그러니까 미디어를 조작할 줄 아는 매니퓰레이션 능력이 있는 게 아마 이제 지금은 제일 큰 요소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음, 정치라는 게 막 엔터테인먼트화 되고 팬덤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팬덤이나 이런 거를 좀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미디어 정치, 미국식의 미디어 정치가 굉장히 이제 주류가 되면서
뭐 음,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아마 한 10년, 20년 내로 연예인 출신 대통령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음, 또, 그, 지금 아이돌 출신, 아이돌들 많이 이제 배출돼서 역사가 있잖아요. 뭐 2, 30년 이제 되잖아요. 음, 서태지 나온 이후로 아이돌 출신 대통령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젊은 네, 친구들을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가장 극단으로 경험하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데가 연예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음, 선생님 세대나 뭐 저희 때만 해도 뭐 어렸을 때 대통령들 그러니까 똘똘하고 잘난 애들이 뭐 대통령 될게요, 뭐 판검사 될 거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세대, X세대. 요새는요 좀 공부 잘하고 학생회장이고 그런 애들이 아이돌 된다 그래요. 진짜로. 유튜브도 되고 싶다고 그래요. 유튜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가장 크리에이터. 다수성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그러니까 가장 그 탤런트를 제일 많이 빨아들이는 혁신적인 분야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요새는 지금 스카이 가도 자퇴한다 음, 그러잖아요. 뭐 다시 의대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전식의 그 입신양명의 그런 게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음,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뭐 음, 가장 그 시대에 파워 엘리트가 집권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우리나라 인프라가 없을 때는 안보가 불안할 때는 군부가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또 뭐 정치권 운동권으로 왔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음, 관료 엘리트의 저는 시대로 전환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음, 결국에는 저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지금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음,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돼 있고, 예, 음, 그러니까 제일 가장 유능한 집단이 저는 국가 운영 집단이 되는 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 대항마로 지금 뭐 조지 클로니 나와라, 뭐 안젤리나 졸리 나와라, 뭐 오프라 윈프리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오바마도 그런 식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사실 그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 보면 오바마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일단 막 연설 같은 거를 굉장히 서구 정식 못지않게 하고 레토릭이 정말 좋고 이제 오바마가 떴던 게 그 연설 때문에 떴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렇죠. 깔끔한 그런 저 매너라든지 이제 그런 게 흑인 대통령이라는 것과 이제 딱 되면서 그 이질성을 결합하면서 파급력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미디어 스타죠 오바마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음, 정치 보면요, 오바마 자기 캠페인 할 때도 뭐 비욘세니 뭐 그런 셀러브리티 마케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지금 음,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 나중에 여자 대통령 최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뭐 지금 음, 당장 출마 선언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그러니까 백종원 씨 이런 것도 어떤 하나의 뭐 전조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음.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를 봤을 때 가장 대중적인 파급력이 있으면서 또 가장 혁신적인 리더십이나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한 산업이 지금 뭐 문화 컬처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아마 뭐 정치권으로 많이 유입도 되고 국가 운영 세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추세는 계속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K푸드, 예? 지금 뭐 네네. 김치, 라면, 이게 네네. 지금 세계를 딱 지배하잖아요. 옛날 그쵸. 네네. 짜장이 저기 하듯이. 네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넓은 의미에서 이제 이 문화의 개념으로다가 해석이 가능한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치 이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 지금 그이 푸드 쪽에 아주 대가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컨셉으로다가 이제 최고 지도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 국제적인 글로벌 컨텍스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이제 그거를 뭐, 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아니, 그거를, 물론이지. 예, 피할 수 그냥 없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네네. 예,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할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피할 이제 수 국가 없는 어떤 지도자의 트렌드다. 분이 네. 이 서양 선진교의 이제 경우를 대표하고 또 우리 한국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본다면 음. 예, 지금 이제 군부들 했죠. 그게 군부 엘리트가 했고 그 다음에는 네네. 이제 저기 커리어 정치인들이 다 했고 그러죠. 그쵸. 그 예.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이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한가닥 하는 사람들 전부 변호사들이잖아요. 전부 그렇죠. 법조인들. 예. 예. 이게 법조 엘리트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법조 엘리트주의가 아니 그렇잖아요. 자, 저 누구야? 노무현도 변호사, 문재인도 변호사.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우파에서만 변호사가 없었네. 근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사. 그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이회창 후보도 판사셨고, 이해창도 판사 출신이고. 예. 근데 그 사람, 그 양반은 이제 대통령까지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지도자인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예, 변호사, 법조. 그죠? 이재명도 법조인. 그러니까 이제 법조, 그러니까 군부 엘리트에서 법조 엘리트로 넘어왔어요. 네. 요 다음 단계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의 변화와 함께 이 소프트 파워인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백종원 대표도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그렇죠. 해석이 뭐 되는 예를 거 들면 저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조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대세나 이런 이 음, 변화를 저는 뭐 백종원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폴리테이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락스타 CEO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새는 락스타 음, CEO들이 문화적인 코드예요. 뭐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스티브 음, 잡스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리고 저기 뭐야 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느낌이 저기 뭐야 정용진 씨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성형진. 예.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장르파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 약간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계에 있든 아니면 뭐 연예계에 있든 음, 아이돌이든 아니면 음, 사업가든 뭐 인플루언서화 되는, 예, 그래서 또 인플루언서가 정치도 하고 그렇게 믹스되는 현상이 전 뭐 세계적이다. 저는 뭐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이제 그 군부에서 법조 엘리트로 가는 현상도 이미 다 유럽에서 겪었던 현상이고요. 미국에서도 겪었던 현상이고.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은 예, 개국 당시에는 다 이제 영주들이 군부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음, 그 나라의 어떤 안보 시스템이 이제 딱 정착되면 이제 법치를 하니까 법복귀족. 그러니까 그런 법복귀족들이 약간 이제 그 신교도의 그 종교개혁의 중심이었고 그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강남좌파 같은 그런 거거든요. 막 이렇게 아이보리 타워, 리무진 뭐 리버럴 뭐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자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는 전 세계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나 아니면 유럽의 귀족 사회도 예체능 교육에 되게 심혈을 기울인 게 사실 루이 14세도 사실상 아이돌 셀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루이 14세를 우리가 예, 뭐 절대 왕정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음, 루이 14세가 그 소프트 파워를 잘 활용한 독재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셀럽이나 그런 귀족 그런 정치를 해서 사실 루이 14세가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무슨 아이돌 댄서처럼 그렇게 춤을 잘 췄대요. 그러니까 예, 대중 선동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매력 그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한 최초의 음, 왕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그런 귀족 문화라던가 뭐 연회 문화라던가 그런 예체능 귀족이 되게 발달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거가 굉장히 조금 유교 문화로 해가지고 뭐 공부 잘해서 이렇게 음, 책상 물림 관료 정치 그런 식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예체능을 잘하는 그러니까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밸류가 있는 정치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그런 자질을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평론가들이나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되게 그런 존 F 케네디 나타났을 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학벌 좋고 엘리트 법조 엘리트 예 그리고 젊고 예 그런 느낌도 나면서 금수저에 그런 느낌도 나면서 뭐 마크롱적인 느낌도 있고 오바마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새로운 미디어 스타가 출연했을 때 그런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 음.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그런 건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 양양자하고 이제 합당도 했고요. 양양자랑 네. 합당했잖아요, 이준석이가. 네. 예. 예, 합당했는데 뭐 이게 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오늘 그러니까 뭐 오늘 보니까 또 막 엄청 막 그런 찌라시 같은 게 돌아가지고 뭐 이준석 뭐 음, 그 성 스캔들에 대해서 뭐 성상납 스캔들에 예. 대해서 뭐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저도 뭐가 터진다 들었는데, 이런 게 예. 싹 도는 거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저는 드는 느낌이 이제 제3당 그 사람들끼리 뭐 텐트에서 자리 싸움 났구나. 네. 저는 그 생각이 일단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준석 씨는 최대 뭐 위기라고 전 생각이 돼요. 뭐 뭐든지 다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또 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음, 저는 항상 보면은 이준석 씨가 그 자기 지지율이나 언론 관심도 이런 거를 믿고서는 제가 전에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쨌든 뭐 기자들한테는 정상적인 척을 하고 또 뭐 업로드 잘 그러니까 자기 욕을 먹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끌어주니까 나름 음, 팬층도 있고 또 뭐 오랫동안 이제 패널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쌓은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언론 친화적인 면이 있어서 버티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언론의 노출도로만 보면은 뭐 지지율 막 2, 30% 나와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감안해서 어쨌든 간 이렇게 이렇게 뭐 전화 조사나 이런 거 하면은 한 뭐 어쨌든 5%에서 10% 내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그게 뭐 투표장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사실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준석 씨는 항상 최대의 적이 자기 자신일 거라고 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음, 사실은 남은 잘 봐요. 막 판은 잘 봐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한동훈 그 저 비대위원장하고 그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뭐 약속대련 어쩌고 하면서 하던데 하여간에 그 음, 언론을 위해서 하여간에 그 뭐 이렇게 프레임 만들고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음, 이런 그 권력 관계를 보는 그런 거는 되게 눈치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음, 그 아역 스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연예계에 보면 연예계 비즈니스의 그런 생리, 막 더러운 생리, 그 나크한 모습을 잘 보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인내심 부족?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도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예, 참고 음, 있잖아요. 인내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내부 정치가 사실 외부 정치보다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본인은 그거를 못 견디고 자기가 자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90도 인사, 90도 인사 하는데 자기는 그러면 그거 뻔히 다 알면서 왜 못했냐고, 왜 쫓겨났냐고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 이거는 뭐 전략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내심의 싸움인데 본인이 그럴 만한 인내심이나 그런 뭐랄까요 갈등 조정 능력이 있을까 그런 조율 능력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단 그게 문제인 거고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씨가 나가준 게 진짜 고마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잘 되길 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이준석 씨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거는 반윤 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반윤 프레임 그 60% 길에서 그랬던 건데 이제 그 프레임이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독점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김경률 음, 씨가 그거를 뺏어와 버렸어요. 상징 자본을. 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수 지지층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 이준석을 쫓아냈던 또 이준석 2가 나타났네.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이준석은 악성 종이야. 네. 근데 김경률 아, 씨는 양성이에요. 비나인이라는 거.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예. 약 먹으면서 계속 매니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그 뭐랄까 이 초기에 이제 그거 잡아내신 진단 받으신 분들은 더 이게 막 더 음식 신경 쓰시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시잖아요. 그 효과예요. 음, 진단했는데 종양 나왔어. 근데 이게 양성이야. 그러면은 약 먹으면서 치료하고 뭐 더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이 저기 이준석은 이제 이준석. 악성이라서 놔두면 막 다 퍼지는 거예요. 전이 돼서 빨리 외과 수술이 필요한 악성 종양이었다. 그 음, 차이를 아시면 그 차이를 아시면 너무 잘 알아보고 뭐 논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김경률 씨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그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음, 그 수를 이 바둑 두듯이 이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이 바둑 둘 때도 그 상대방의 어떤 퇴로를 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 몇 점 조금 내주고 더 크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하늘 이렇게 저는 딱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김경률 씨랑 그 김경률 씨가 파열음을 내면서 김경률 씨도 굉장히 궁지에 몰렸고 코너에 몰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압력을 받으신 거예요. 여론에. 그래서 이렇게 푸시를 모였을 때 딱 이제 그래서 저 한동훈 장관이 중간에서 주도권을 잡고 둘 쪽을 이렇게 조율시킬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휘자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거죠. 저쪽과 저쪽까지 다. 예.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처신이나 워딩이 굉장히 99%잘 디자인되어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물론 이제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람이니까 뭐 저만 해도 스트레스를 진짜 며칠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당사자는 어떠시겠어요? 막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뭐 통수를 쳤네, 뭐 어쩌네, 막 이러는데 솔직히 그거 다 그 멘탈로 다 지금 다 참고 가는데 이제 그런 시험에서 실패한 게 이준석인 거고 그 음, 이거를 잘 담금질을 다 돌파해서
잘 결과를 도출하면 정말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의 내공이나 그런 시험대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막 다크서클 끼고 엄청 피곤한 느낌인데 굉장히 정말 언어의 마술사처럼 잘 조율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뭐 김경률 음. 씨도 좀 납작 엎드려서 그러니까 김경률 씨가 정말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 염색도 했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저 네, 머리를 염색, 나 전 저는 대표님, 염색하고 말을 할까 네, 얘기하라고 머리 좀 제발 빗어라 그놈 전 머리인지 대표님의 말씀 단정하게 하라 들은 건지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조금은 나아졌어요. 예, 조금은. 예. 네. 뭐 머리도 뭐 바꿨다 하시고 뭐 그리고 아니 바꿨어요 사진 보니까 그리고 머리 뭐, 염색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조를 바꿨잖아요. 그쪽을 공격하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지.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양성 종양. 음, 조기 검진에서 양성 종양. 그래서 잘 음. 매니지하면은 이게 더 그 득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경률 씨는 그런 식으로 전위부대로 그리고 솔직히 그 말이 맞죠. 이번에 뭐 김창균 씨가 조선일보 칼럼을 썼는데 아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나게 비판했는데 네. 아니, 근데 그 한마디로 말에 싸가지가 공감하는 없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 그 말에 공감하는 층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음, 그 친윤 그러면은 다 자기들 음. 몸살이고 대통령한테만 잘 보여가지고 영남이나 꿀 잡고 가려고 하고 지금 수도권 나가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것만 해도 되게 골치인데 오히려 그거를 막 왜 사천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하는 거는 중도층한테 잘 안 맥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 말고 그냥 정치 저관여층은 아니 수도권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경률 씨를 만약에 뭐 영남의 중진을 빼고 뭐 넣겠다 그럼 낙하산이죠 그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되게 그렇게 험지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니까 명분에서. 그리고 저는 그 점이 김경률 씨를 너무 오버하게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싸우니까 나를 지지해 주겠지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처신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좀 사태 파악을 하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이렇게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조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긴 사과란 말 입 밖에 꺼낸 적 없다 했거든요. 그 말은 음. 뭐냐면 대통령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대통령의 몫과 그리고 제가 페이북에도 글을 썼는데 제가 정말 그림까지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봤어요. 교집합, 예. 합집합이 교집합, 돼요. 교집합. 예. 그 그러니까 설명 근데 좀 이게 한번 해주세요. 공집합이 없어지면 이게 공집합이 돼버리면 그냥 폭망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합집합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긴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합집합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좁은 선을 잘 타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그냥 합쳐져 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저기하고 자산하고 윤 그렇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 설명 한번 해주시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윤석열 회복에 올려 있는 대통령이 거.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는 이게 근데 지금 몇 분 안 남았거든요. 끊길 아, 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좀 빠르게 얘기하시죠. 그럼. 네, 그래서 이쪽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정통 지지층의 큰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여론 지형으로 봤을 때는 이 커뮤니티나 이 정치 고관여층 유튜브 커뮤니티를 잡고 계세요. 어쨌든 간. 오케이. 근데 네. 한동훈 장관은 팬덤은 약해요. 그러니까 강성지층은 약한데 대중적 스타성이 있어가지고 또 레거시 미디어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계속 음,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오케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이제 딱 이념적으로나 이 보수층의 딱 우리 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해서 이 심리적 밀착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캐릭터 자체가 윤통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분은 그냥 되게 중간에 쫙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곁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은 되게 환호하죠. 예. 그리고 음, 또 뭐 조중동이나 레거시 미디어는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이번에 MBS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2%지만 이건 되게 콘크리트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한동훈 장관하고 교집합 없이 딱 그냥 뜯어져 버리면 망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약간 교집합을 만들면서 가면은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의 소구라든지 여성, 중도, 청년. 이번에 보세요. 지지율이 2030에서 이제 이재명을 앞서거든요, 훨씬. 그러니까 2030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되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밀착돼 있던 것이 확장성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당은 그냥 윤석열 당.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왜 40 몇 프로, 47%인데 지금 10몇 프로가 더 높잖아요. 그 이재명보다도 10몇 프로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서로 적대적 공생 관계처럼 대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약간 여기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접근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게 옅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을 전이시켜야 될 거잖아요. 트랜스퍼를 시키려면은 이 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이 아니라 이번 총선은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미래의 어떤 주자로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 47%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냐면,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예. 그러니까 열심히 너 해봐. 그러면 내가 민생이나 이런 걸로 내가 신경 써가지고 이게 후배를 키워준다. 이런 큰형님 리더십을 이렇게 보이면 한동훈 장관이 앞에 서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서 서포트해준 후견인 이런 느낌을 딱 가면은 47%가 다 국민의힘 지지율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딱 이기고 나면 그때는 이제 그 역전이 돼요. 근데 이게 총선 끝나고 나면 주도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게 돼요. 100%. 왜냐하면 대선 모드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후견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당에 기반 없죠. 근데 이제 뭐 원희룡 저기도 장관도 이재명 이기고 막 이러면 그 몸집이 되게 커질 거고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급이 커질 거고 일단 대선 국면이 되면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적들이라고 해야 되나 경쟁자들하고 자기는 정치적 기반도 없는데 맞서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가 이 힘받을 수 있는 정책 기반은 결국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반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총선 국면에서는 주도권은 솔직히 말하면 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끝나서 한동훈이 이길 경우에 한동훈이로 해서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갑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예. 하여튼 뭐 좋은 분석인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아까 이준석 그 SNS 뭐 찌라시 같은 거 많이 보는 얘기를 보면 그 성접대를 했다는 여성이 그냥 성접대만 한 게 아니라 이 접대성, 성매매만 한 게 아니라 접대성 성매매를 했다. 그래서 뭐 곧 기자회견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무슨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글쎄. 그게 말하는 바는 이제 그들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고요. 예,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예. 그래서 뭐 마무리 지어 네, 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준석 씨가 자꾸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맞서는 그런 식의 당사자로 해서 언론의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일단 이제 역할이 결국에는 이제 해설가로 이제 다시 돌아와 버린 거죠. 정치 평론으로.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지지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자기가 맨날 윤핵관 그랬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 기득권이 밀런이 돼버리고 어쨌든 그 서사에서 이제 그거에 맞서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까 이제 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이준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렇지. 조중동이나 그런 데서 태도 돌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이제 김경률 씨랑 그다음에 막 한동훈 막 띄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준석을 띄워줘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준석이 이제 또 그 빌런 카운트파트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뭐 이낙연이나 또 양양자나 네. 허나 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비례가지고 싸움 날 거고 자기들끼리 또 뭐 합당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쪽에서 또 이슈로 이제 이준석은 여기서는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반영 프레임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쪽의 정서는 주로 이렇게 뭐 반윤 정서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뭐 그쪽은 이제 그러니까 반명 정서로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이준석의 캐릭터가 굉장히 희석돼 버리는 거죠. 네. 이제 곧 끝날 그래요. 것 하여튼 같아요. 뭐, 네.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네. 좀, 이제 아쉽네요. 또 네. 내일 또 뵙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